소련이 가나에 제설차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나요? 적도 바로 옆에 있는 열대 나라입니다. 눈이 평생 안 오는 나라에 제설차 수백 대가 도착한 겁니다. 같은 해 모스크바의 한 공장은 스웨터랑 모자를 합쳐서 8만 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물은요? 모자 8만 개, 스웨터는 한 장도 없었습니다. 모자가 더 빨리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어떤 포경선단이 국제 쿼터에 맞춰 고래를 302마리 잡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제로는 9,619마리를 잡았는데 전부 멸종위기 희귀종이었습니다. 이게 실수가 아닙니다. 부패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돌아간 결과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 실험이 왜,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29년부터) (1937년) 대공황이 전 세계를 집어삼키던 시절입니다. 미국은 생산이 28%나 쪼그라들었고 서유럽도 줄줄이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나라만 반대로 달렸습니다. 소련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GDP가 70% 이상 성장했습니다. 드니프로템은 유럽에서 제일 컸습니다. 마그니토고르스크 제철소는 미국 최대 제철소를 모델로 지었는데 딱 2년 사이에 미국 전체 강철 설비 수입량의 절반을 가져다가 세운 겁니다. 1928년에 세계 5위였던 소련의 산업 규모가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자 미국 다음인 세계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서방 신문들이 일면에 소련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을 올렸습니다. 지식인들이 모스크바로 견학을 왔습니다. 다들 물었죠. 중앙 계획이 진짜 되는 건가? 하지만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어마어마한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위에서 완벽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오만이었습니다. 소련 경제학자 슈멜레프와 포포프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시스템은 경제적 낭만주의와 심각한 무지, 그리고 행정력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에 대한 믿을 수 없는 과장으로 가득했다. 1950년 소련의 마지막 5개년 계획서를 나중에 들여다본 역사학자들이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그 두꺼운 계획서에 실제로 그 계획을 이행해야 할 현장 담당자의 의견이 한 글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글자도요. 소련 경제의 사령탑은 고스플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련 경제에는 품목이 약 2,400만 개 있었습니다. 고스플란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건 그 중에 2,000개였습니다. 부처랑 산하기관 다 합쳐봐야 20만 개 수준이었고요. 나머지 수천만 가지는 사실상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타임이 1965년에 직접 보도한 내용입니다. 타이어 생산 할당량이 자동차 생산 계획이랑 아무 상관없이 따로 정해졌습니다. 니트 공장은 스웨터랑 모자 합쳐서 8만 개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모자가 더 빠르다는 이유로 모자만 8만 개 찍었습니다. 전구 갓 공장은 색 바꾸면 공정이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오렌지색 하나만 평생 만들었습니다. 1949년에 고스플란 수장 니콜라이 보지네센스키가 스탈린의 생산 목표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총살당했습니다. 계획 안에서 개인의 판단은 사치였습니다.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을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 국가의 명령을 끼워 넣은 겁니다. 모든 국민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빵을 먹는 설계된 천국. 그게 소련이 꿈꾼 나라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냐고요? 못공장 얘기를 해드릴게요. 개수로 할당량을 받으면 박자마자 휘어버리는 바늘처럼 가는 못을 수십만 개 찍어냅니다. 정부가 눈치채고 무게로 바꾸자 이번에는 들지도 못할 만큼 무거운 못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항상 목표 초과 달성이라고 찍혔습니다. 이게 워낙 유명한 현실이어서 소련 풍자 잡지 크로코딜이 1960년대에 이걸 만화로 그렸을 정도입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아무도 못 막았습니다. 흐르시초프 서기장이 모스크바의 한 샹들리에 공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성과금이 생산량의 무게로 결정되자 샹들리에가 해마다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천장이 못 버티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르시초프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계획은 달성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빛을 주나? 신발 1억 켤레를 만들려고 하면 공장은 왼쪽 신발만 1억 켤레 만들어 놓고 목표 달성이라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지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제학자 알렉 노브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련의 판금이 두껍고 무거운 건 악명 높은 사실이다. 판유리는 무게로 계획될 때 너무 두꺼웠고 종이도 마찬가지였다. 바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60년대 소련은 세계 최대 포경 국가였는데 선단장들은 할당량을 채우려고 국제 해벽으로 보호된 희귀 고래종을 마구잡이로 잡았습니다. 1961년 뉴질랜드 남쪽 해에서 혹동고래 9,619마리를 잡고 국제포경위원회에는 302마리만 보고했습니다. 환경 역사학자 라이언 존스는 이걸 20세기 가장 무의미한 환경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숫자가 목표화되면 고래도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1987년 소련 기자 바실리 셀루닌과 경제학자 그리고리 하닌이 잡지 노비미르에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루카바야 치프라, 교묘한 숫자였는데요. 공식 소련 스탠가 수십 년간 조작됐으며 실제 성장률이 공식 발표에 반도 안 된다는 걸 폭로했습니다. 소련 내부에서 나온 최초의 공개적 경제 비판이었습니다. 1979년 소련 전체 노동력 부족 규모가 500만 명이었습니다. 해고가 불가능하니까 노동자들이 유령 일자리에 묶여 있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열차 운행거리 할당량이 생기자 기관사들이 승객도 화물도 없는 빈 열차를 소련 전역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치는 계획 초과 달성, 아무것도 아무데도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걸 지도부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1683년 크렘린 고위 관리에게 이 혼돈을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관리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무섭게 파괴적인 힘이다. 자기 계획 시스템을 무섭게 파괴적인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분석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돈이 있는데 살 게 없는 나라. 어떤 느낌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1990년 기준으로 소련 국민들이 줄 서는데 쓴 시간이 연간 3천만에서 4천만 인간 시간입니다.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을 서는데 쓴 시간입니다. 국가가 가격을 강제로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수요 공급이라는 경제의 기본 원리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끝없는 줄이 들어선 겁니다. 1965년에 고입된 소비재 가격 보조금이 1980년대 초반에는 국가 예산의 20%까지 불어났습니다. 빵값을 생산 원가보다 낮게 묶어놓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부들이 밀을 키우는 대신 국가 보조금 받은 빵을 사다가 돼지에게 먹인 겁니다. 밀가루보다 빵이 더 쌌기 때문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뭘 파는지도 모르고 일단 줄부터 섰습니다. 생존 공식이 이랬습니다. 줄을 서라. 운이 좋으면 신발, 아니면 비누라도 건진다. 화폐는 종이 조각이 됐고 진짜 권력은 상점 점원이나 물건을 빼돌릴 수 있는 관리자들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냉소가 퍼졌습니다. 숫자가 이걸 증명합니다. 1965년에 강제 저축, 살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쌓인 돈이 전체 저축의 9%였습니다. 1989년엔 42%가 됐습니다. 저축한 게 아니라 쓸 곳이 없어서 쌓인 겁니다. 결국 소련 경제는 완벽한 계획이라는 오만이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류였습니다. 국가는 숫자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인간의 필요와 현장의 진실은 놓쳐버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샹들리에, 신을 수 없는 왼쪽 신발, 빈 열차를 몰아야 했던 기관사들. 74년간의 실험이 증명한 건 이겁니다. 모든 걸 계획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떻게 모두가 일하는 척만 하는 거대한 정체로 이어지는지. 1980년대 후반 소련 국민들 주머니에 쓰지 못한 루블이 쌓여갔습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엔진은 이미 식어 있었고 제국은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벼랑 끝에 제국에게 엄청난 게 터집니다. 땅 밑에서 검은 액체가 솟구쳐 올라온 겁니다. 석유였습니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고 죽어가던 제국은 마치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관료들은 환호했고 지도부는 다시 한번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달콤한 행운이 사실은 체질 개선의 기회를 영영 뺏어버릴, 제국의 숨통을 끊어버릴 독이 든 성배였다는 사실. 하늘이 내린 선불인가? 아니면 마지막 함정인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